한국에서 쿠팡 써요. 쿠팡을 만나고 나서 약간 내 인생이 바뀌었어. 쿠팡은 아마존의 레이더에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Bonjour. 한국살이 14년차 프랑스인 파비앙과 소설가 김중혁이 함께 떠나는 15분 방구석 해외여행.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깊이 들여다보는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저희가 또 둘이서 얘기하면 지식이 너무 없어요, 사실 우리. 난 있어. 아, 있어요? 난 있는데 약간 짧기 때문에 아, 네. 지식이 좀 길고 네네. 깊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네. 6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민병헌 대표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미국 모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리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uys too. 민병헌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팡이라는 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다고. 네. 기업 가치만 55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많죠. 영향력이 있잖아요. 미국 하면 어떤 브랜드 떠오르세요? 미국 브랜드 나이키, 나이키. like the big ones, Apple. 저는 그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나이키를 사면은 뭔가 단순히 이제 뛰려고 뭐 축구하려고 이렇게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나이키의 세상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사는 것 같아요. I can do it, just do it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I go and buy Nike clothes just so I can work out, and I just buy more even though sometimes I don't work out often, right? 그쵸, 라이프스타일. It's just exactly like it gives you the confidence to want to 저는 work out. 뭐 애플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이키, 뭐 애플 이런 게 브랜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브랜드라는 의미는 그 회사 이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네. 저도 이제 마케팅이랑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제 과연 브랜딩이 무엇일까, 브랜드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하면 뭐 어떤 회사의 로고, 어떤 회사의 태글라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브랜드를 표현하는 수단들일 뿐이지 브랜드 자체는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브랜드는 아이디어고 브랜딩이라는 과정은 그 브랜드의 아이디어, 그 브랜드의 소울을 소비자에게 아이덴티티로 바꿔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파비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키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이키가 주는 이미지를 사고 있는 거고 나이키가 나한테 주는 감정, 그런 느낌을 사는 거예요. 나이키를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는 나이키의 소울은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구글의 소울은 궁금해하는 인간의 욕망, 애플의 소울은 특별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나이키는 모델들을 사용하면 연예인들을 안 써요. 운동선수들. 특히 underdogs. 나이키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모델이 마이클 조던이었죠. 마이클 조던, billion dollar brand. 애플 같은 경우에는 think different. 로고부터 딱 보면 think different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딱 애플 로고 나오고 네. Think Different가 나왔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아마존의 브랜드 소울은 간편한 소비를 통한 성장이에요. 아마존은 모든 걸 다 소비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클릭 2번 하면 바로 다음날 주문이 와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홀푸드나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계산대에 체크아웃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짚고 나가면 돼요. 네, 아마존 고. 도시 내에서 아마존으로 바로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와요. 아마존 프라임 now. 아마존은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써보긴 써봤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떤 걸 사요? 아마존으로? 아마존 프라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데 집에 다시 가면은 언니 걸로 써요. But 근데 거기 있을 때는 I buy like camera, hair shampoo, conditioner, 화장품. 이런 것들도 사는 거군요. 지금 미국에 유선 전화기 있는 집안보다 아마존 프라임 집안, 아마존 프라임 갖고 있는 집안이 훨씬 더 많아요.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I don't think I've used without Amazon Prime. 2 days? 2 days. 보통 그 2 days인데 아마존 프라임 쓰면 그러면 쿠팡처럼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오는 건가요? No. When I use Amazon Prime, it's still 2 days. 아마존 프라임 2 days예요? Yeah. 근데 이거는 쿠팡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Yeah, 넓잖아요. it's so big. Yeah. 그래서 미국에는 이길 배송이 완전 혁신적인 거였어요. 아니 거기서 이틀 만에 온다는 건 난 너무 충격적인데 한국도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큰 땅덩어리를 모두 이틀 만에 커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 물류 창고가 진짜 많아요. 그 작가님은 그럼 어떤 제품들이 주로 사세요? 저는 뭐 소비 요정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사는데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 같은 것들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책을 좋아하니까 아마존에서 책을 많이 사고 또 특히 좋아하는 게 문구 제품들이 있는데 문구 제품들은 해외 문구 제품들은 사실은 뭐 멕시코 제품 이런 제품들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데 아마존 가면 다 있어요.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구입하기 힘든 그런 책들을 이제 아마존으로 주로 샀는데 원래 아마존 그 시발점이 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릴 때는 진짜 아마존은 무조건 서점, 인터넷 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하필 그 많은 품목 중에 책이었을까? 재밌는 인터뷰를 봤어요. 이제 제프 비조스 회장님이 이제 최초로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최근 SKU가 품목이 가장 많다. 많은 품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팔겠다. 처음에 그 파격적인 게 저는 그 책 가격이 거의 할인 거의 40%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존 곧 있으면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스토리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작가로서 진짜 그렇죠, 싫어하시겠죠.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 실제로 2014년에 프랑스에서는 반 아마존법이라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내 책이 10,000원인데 이걸 4,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내가. 그렇죠. 저도 아마존 셀러 입장으로서 100% 이해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가 그렇게 강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궁금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미국 사람들도 오프라인 쇼핑 더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like in America there's different body types, right? So a lot of people are tall, short, big, like different build. They like to go into the store and try on the clothes and see how it fits them before they buy it. 아마존이 매출을 늘린 전략을 보면 정말 그냥 straightforward해요. 아마존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의 유저들, 프라임 유저들을 많이 유입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온라인 상태는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하는 게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판매 경로를 늘리고 있습니다. 초창기 슬로건이 그거였잖아. Everything 스토어를 만들겠다. 모든 것들을 파는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이 창출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의 순수익의 66%가 AWS라는 아마존의 부서 중에 하나에서 나와요. 어떤 약자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요. 아마존이 구글보다 월등히 더 커요. 인터넷의 반은 아마존 거예요. 심지어 구글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 제프 비조스 회장님이에요. 넷플릭스의 전체 디렉토리가 아마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아마존이 갑자기 넷플릭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바로 다운 시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트위터 경쟁사 Parler라는 새로운 이런 SNS가 올라왔는데 뭐 미국의 이런 발언권의 자유 그런 것 때문에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이 Parler를 바로 그냥 꺼가지고 인터넷에 없었어요. 무섭네요, 아마존. 그럼 진짜 새로운 권력이 생겨버린 거네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무섭다.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 거라면서요? 제프 비조스 회장님은 미디어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를 매수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뭐 엄청 큰 거죠? So everybody knows Washington. Everybody reads about Washington.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뉴스 신문사예요. Yeah. Just crazy that he owns it. 왜 워싱턴 포스트였을까 저는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권력과 맞서 싸워서 옳은 말을 해왔던 포스트라는 느낌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역시 이거는 모든 걸 다 다르게 하죠. 제프 베조스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묘해지기도 하네요. 제프 비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월스트리트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였다가 돈 진짜 많이 억대 연봉 받는 그런 정말 빵빵한 직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왔어요. 제프 비조스의 성격을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relentless라는 단어 혹시 의미 아세요? 가차없다, 무자비하다, 냉정하다, 살짝 무서운 단어잖아요. 근데 relentless.com 들어가면 그 사이트가
아마존으로 리디렉팅 돼요. 아마존은 곧 무자비하다. 이거를 도메인 두 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나요? 여태까지 아마존이 사업을 확장한 방법을 보면 확실히 무자비해요.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아마존이 안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제프 베조스 회장님은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나가지고 우주 비행까지 하고 있고 트위치도 아마존 거고 한국인들은 이제 아마존의 규모를 가늠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마존을 접하지 않아가지고 이베이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시죠? 이베이는 아마존의 8%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베이는 이만한 회사예요. 아마존에 비교하면. Compared to Amazon. Compared to Amazon, eBay is like this big. That's crazy. Yeah. 제프 베조스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crazy라는 말이었다면서요. 미쳤다. 엄청 용감해요. 과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미지예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돼요. 됩니다. 슈퍼맨의 빌런 있죠. 렉스 루터. 대머리인 것도 똑같지만 그냥 제프 베조스 회장님은 he's smarter than everybody. 렉스 루터도 그렇지만 이 제프 베조스 약간 눈빛에 광기가 좀 있잖아요. 최근에 이혼하면서 전 부인이 아마존의 뭐 10%인가 20%인가 유자료? 네, 무자료 이제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상당수를 기부를 해버렸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마존을 제프 베조스가 혼자 키운 건 아니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명한 CEO들 보면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약간 괴팍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괴팍하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사업을 끌고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가 지금 세계 부자 1위죠? 2위일 거예요. 1위 일론 머스크.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실 1위인지 2위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아 사실. 그 11번가와 손을 잡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U+랑 손잡고 들어왔죠.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내가 만약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이렇게 판매 현황 이런 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체이버스예요. 재벌. Yeah, 재벌스.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서 좋은 인프라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재벌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들어와가지고 한 명이랑 파트너십을 갖추면은 바로 이렇게 스프레드를 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이커머스 시작인데 한국에 안 들어올 리가 있을까요? 딴 데 다 들어갔는데. 아 그럼 손잡고 들어왔다가 자신들의 자생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고 자기들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 그런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네요. 삼성 TV에 아무런 장치 안 달아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시청 가능해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들어가 보면 모든 컨텐츠가 한국말로 이미 번역이 돼 있어요. 아마존이 이걸 괜히 이러는 걸까요? 무작정 커지는 풍선 없는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계속 커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프 베조스 회장님도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마존도 언젠간 망할 거다.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점 금지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약간 쪼개질 수도 있고 분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도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독점 금지법 그 엔타이트러스트 러 갖고 이번에도 뭐 마크 저커버그랑 팀 쿡이랑 다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계속 매년마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인이 계시잖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마존 쓰시는지 아니면 쿠팡 쓰시는지. 한국에서 쿠팡 써요. 쿠팡 써? 네, 쿠팡 써요? 쿠팡 써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외국인 음식 없으면은 쿠팡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사요. Like for example, basmati rice, 그게 뭐죠? like Indian rice. 아, 바스마티 라이스. 쿠팡에 그런 게 많군요. 쿠팡 아무거나 사면은 if you give a review, then you get like point 그쵸, system, 그쵸, right? 포인트. 근데 아마존 그런 거 없어서. 저도 쿠팡 마니아지만 여기도 우리 작가님도 쿠팡 매니아시죠? 쿠팡이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쿠팡이 제일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주로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글을 쓰는데 네네. 배송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반대거든요. 저는 로켓 배송을 잘 안 시키는 이유는 시키잖아요. 그러면 뭔가 설레요. 근데 새벽에 올 거라는 생각을 이제 잠들면은 새벽에 막 깨요. 핸드폰 확인하고 몇 시인지 이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가지고 이제 물건 확인하고 가서 아니 이 사람아 로켓 배송 중에서도 새벽 배송 옵션 선택 안 하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쿠팡이 한국에서 정말 잘한 게 이제 락인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쿠팡을 사용하는 뭐 1,485만 명 중에 500만 명, 그러니까 약 32%의 사람들이 쿠팡 와우 멤버가 된다는 그런
뭐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4명이잖아요. 로켓와우가 있나요 지금? 아니 저는 없어요. 저 로켓와우가 저도 여기 훨씬 많은데 3명이나 로켓와우인데 정말 낙인 효과가 뛰어난 게 2,900원이라고 하면 아마존 프라임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번만 시키면 일단 그렇죠. 본전을 그리고 로켓와우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제품을 싸게 할인해주는 파트도 있고요. 빨리 배송해주기도 하고 최근에 심지어 쿠팡 TV를 통해서 컨텐츠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2,900원만 내면 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한 락인 효과인 것 같아요. Maybe.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회사인 건 알겠지만 네. 쿠팡이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건재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들어와서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Unless it's like an American-made product and I need it, but Amazon coming into Korea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 가늠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존이 얼마 정도로 크냐면 아마존 물류 체계도 다 갖고 있어요. 아마존은 심지어 우주의 창고 시스템을 만드는 특허까지 내고 바다 밑에 창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특허까지 냈어요. 아마존의 물류 체계는 미국 내에서만 우수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해요. 일본의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디 건 줄 아세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호주의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 한마디로 아마존은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은 2013년도부터 AWS가 한국에 미리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핫한 게 솔직히 있잖아요. 제 생각엔 아마존이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둘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은 hard power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한 게 soft power가 있어요.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포브스지에서 제프 베조스가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무서워서 안 가고 있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쿠팡은 아마존의 레이더에도 없어요. 자, 아마존의 프라임 프로그램만 비교를 해봅시다. 2020년도에 쿠팡의 매출이 13조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구독자가 1억 5천만 명이었어요. 프라임 멤버십 1년에 한 사람당 119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프라임 멤버십만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매출은 176억 달러고 쿠팡의 동년도 매출의 거의 2배죠. 프라임으로만. 근데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을 loss leader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을 제공함으로써 1년에 4조 달러를 잃어요. 쿠팡의 매출의 2배를 아마존은 나 이 돈 버려도 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시청자들 분들께서 한국인인데 왜 한국 회사를 지지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 관점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저는 쿠팡을 한국 회사라고 보지 않아요. 쿠팡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고 쿠팡의 모 회사는 미국에 있고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이제 일본에 있어요. 하나의 회사가 어느 나라 거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끼리 싸워요? 시야를 너무 좁게 갖지 말고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하게 전략을 짜는 게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게 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는 혹시? 솔직한 분석을 드릴까요? 네, 조건이 안 돼서 한국에 상장 못했어요. 쿠팡은 이익을 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지만 시가총액만 커도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쿠팡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얘기가 많아요. Some people know about Coupang, at least if you're interested in the stock market. 근데 I think people are not gonna invest quickly. 아마 좀 기다리고 then maybe I think people will invest. 듣기로는 그 쿠팡의 가치가 55조라고 돼 있고 보니까 네이버가 64조, 카카오가 44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내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쿠팡은 전체 매출을 다 따져요. 쿠팡이 제품들을 직매입해가지고 받은 매출을 다 카운트한다는 거죠. 근데 이베이는 결제했을 때 결제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더 큰 걸까요?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작다 이렇게 너무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좀 너무 애매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아마존 또는 뭐 쿠팡에 대해서 경제적인 시선으로 많이 다뤘는데요. 얼마 전에도
뭐 과로로 사망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일단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로 하고 싶어서 로봇을 더 많이 들여오지만 그 사이에서 일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혈 경쟁 혹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까지 무시하면서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죄스러운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집어주셨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몇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I think so too. It's like it's upsetting to know that like they have to go through so much just to deliver on time exactly. I think maybe if they gave us like a broad, maybe it's gonna come this time to this time, so they have like more time to deliver and be comfortable. Like 더 편해. 아까 저는 브랜드 소울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개인이 브랜드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브랜드라면 당신의 소울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소울이 어떻게 당신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뉴스레터라는 브랜드를 높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쿠팡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좋은 제품을 제공하길 바라면서 뉴스레터는 다음 주 더욱더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와 이게 뭐예요? 이거 하트.